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중장년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3대가 사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었어요. 사업이 호락호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은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경기나 사회 분위기가 도움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제 옆에는 물심양면 저를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집안의 소개로 선자리에서 만났지만 저는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고 연애 반년도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요리면 요리, 살림이면 살림 못하는 것이 없이 저를 내조했고 씀씀이도 검소해서 제가 들여다주는 돈으로 알뜰하게 가게도 잘 꾸렸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묶일 때가 있는데 1원도 생활비를 못 줄 때면 아내는 걱정 말라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림하면 된다면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회사에 큰 위기가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세무조사였어요.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회사가 발칵 뒤집혔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던가요?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무팀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저희 회사는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터진 것들을 막느라 바빴고 그때 저를 살려주신 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처가 댁에서는 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그 뒤엔 항상 아내가 있었죠. 평소 딸을 많이 신뢰했던 처가댁 식구들은 저희 회사가 어려워지자 많은 것들은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저는 그 뒤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아내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교육보다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육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죠.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예의범절이나 매너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쳤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아이들로 잘 키웠어요. 이런 100점짜리 아내를 두고 저희 집안에서는 어디서 저런 폭덩어리가 들어왔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도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참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아이들도 사춘기 하나도 없이 잘 커주었고 둘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있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선물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집안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집에 가정부 도우미도 쓰라고 했어요. 도우미가 왜 필요해요? 제가 하면 돼요. 당신 지금까지 고생만 했잖아. 이제 애들도 없는데 좀 편히 쉬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애들도 없는데 집에 도우미가 왜 필요해요? 장모님 편찮으신데 당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어딨어. 이참에 장모님이랑도 시간 좀 많이 보내고 해. 아내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었죠. 장모님이 오랜 세월 편찮으셔서 아내의 유일한 고민이 장모님 건강이었어요. 다른 건 돈으로 뭐든 다 해주겠는데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 저도 항상 그것이 속상했었어요. 제가 한때 위기였을 때 처가 댁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때를 회상하며 처가 댁에 더욱 잘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항상 고맙지. 엄마한테 매달 돈 보내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위가 그 정도도 못해? 마음 같아서는 모시고 살고 싶구만. 그건 엄마가 싫어하시니까요. 여튼 고마워요. 여보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고. 애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호호. 아내의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도우미가 들어왔고 생각보다는 젊은 사람이라. 도우미가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며 아들을 빼앗아갔다네요. 어이쿠, 요즘도 그런 집이 있나? 그 사연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내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둘째 쓰는 방 옆에 게스트룸 쓰라고 했으니 당신이랑 동선이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해줘. 그렇게 도우미가 집으로 들어왔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저와는 그저 인사 정도, 그리고 식사했냐는 질문 정도가 다였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내는 도우미를 썩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수진 씨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당신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 참 착한 사람인데 안 됐어요. 그러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자식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는 도우미와 낮 시간 있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졌나 보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고 아내가 좋아하니 저도 좋아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큰아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미국에서 만난 유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집안은 더욱 사람 사는 것처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즈음 저는 아내와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늘 늙으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내의 바램을 들어주고도 싶었고 그때가 저희 결혼 30주년이라 선물로 아내가 원하는 집을 지었어요. 구조 하나하나 모두 아내와 저의 손을 거쳤고 집이 완성되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벽지 하나도 타일 하나도 모두 우리의 발품과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노후 생활을 즐기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시기했나 봅니다. 그날은 둘째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고 저희가 살 전원주택에 가구가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는 오전에 가구를 보고 2시에는 아들을 마중하러 공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오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혜란 씨 남편분 되시죠? 지금 병원으로 급히 와주셔야겠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곧장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뒤늦게 도착한 큰아들 내외와 방금 한국에 도착한 둘째 아들이 병원에 와서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통곡을 했고 어쩜 이리 허망하게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당분한 회사는 큰아들에게 맡기고 혼자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한 전원주택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안 곳곳에 아내의 손길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 보낸 지 2달이 되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슬픈데 잠이 오고 배가 고프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제가 있는 전원주택으로 도우미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어요. 일부러 안 오셔도 돼요. 그 집 살림 보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사장님. 여기 사모님 따라 많이 와서 청소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장님 식사도 못 하시잖아요. 도우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우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내를 잘 따랐고 아내는 그런 도우미는 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림을 채워 넣을 때도 같이 발품을 팔며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했을 정도였죠. 그것을 잘 알기에 저 또한 너무 고마웠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도우미에게 따로 봉투를 하나 더 챙겨주며 이 집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어귀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했고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기려 했던 노후를 저 혼자 하고 보니 더 외로움이 폭받쳐 올라왔어요. 늙은 남자의 눈물을 누가 볼까봐
닦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가서 그동안 못 봤던 사업을 구석구석 다시 재정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제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바쁘게 일을 하고 집으로 가면 며느리가 손주를 안겨주며 예찬아 할아버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해야지. 어이쿠, 우리 손주 오늘 더 많이 컸구나 하며 손주를 보는 재미에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극복해 갔어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더욱더 신경 써서 잘 챙겨주었고 몇 년간 같이 일한 도우미 덕분에 반찬이며 음식들은 아내가 한 것처럼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사실 살아생전에 아내가 제 입맛을 보고 세상에서 당신처럼 입맛 까다로운 양반도 없을 거예요. 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나 죽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외식을 하더라도 밑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사온 김치는 바로 알아차릴 만큼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리 잘하는 아내를 만나 그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다행히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가 제 입맛을 잘 맞추어서 별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회사 임원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를 쉰 것도 있고 해서 임원들과 2차까지 자리가 이어졌고 저는 큰아들에게 뒤를 맡기며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였을까요?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김 기사, 양평 집으로 가지. 네 사장님. 그렇게 차를 돌려서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갔어요. 잠시라도 아내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마치 아내가 그곳에 사는 것만 같았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오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다름 아닌 그 여자는 도우미였습니다. 아, 이 밤에 여긴 어쩐 일로? 오늘 낮에 일을 못 봐서 저녁에 왔어요. 사장님께서 오시는 줄은 모르고. 아, 그랬군요. 제가 방해가 됐군요. 무슨 말씀을요? 방해라니요? 술 한잔 했더니 아내 생각이 나서 이리로 왔습니다. 아, 네.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사장님. 네. 양주를 섞어서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사장님 양주 못 드시면서 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꿀물 태워 드릴게요 하고는 도우미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내가 양주를 못 마시는 건 어떻게 알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뭐 아내가 얘기했나 보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 도우미는 저의 취향이나 제가 민감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아내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서 흠칫 놀랄 때가 많았어요. 사장님 여기 꿀물 드세요. 고마워요. 어서 주무세요, 사장님. 도우미가 잔을 내밀었고 저는 단숨에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잠들었나 싶었지만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주방에는 콩나물국과 함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을 만져보니 금방까지 도우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 때문에 집에를 못 간 건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해장을 했습니다. 콩나물국을 먹으니 한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주말에는 여기서 쉬다가 가야겠다 싶어 큰아들에게 전하고 저는 평소 아내가 좋아했던 텃밭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도우미가 물을 계속 주었던지 텃밭에는 상추들이 많이 자라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향수에 젖어 있던 그때 대문 밖에서 아내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었고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에어컨 기사였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오늘 에어컨 청소 서비스 신청하셔서 왔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신가요? 아, 저는 따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게 뭐죠? 사모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토요일날 와달라고 했었는데. 전화번호가 하면서 핸드폰을 뒤지는 기사는 아, 여기 있네요. 이 번호 사모님 맞으시죠? 그때 헐레벌떡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아, 일찍 오셨네요. 제가 장을 봐서 온다고요. 사모님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하고는 도우미와 에어컨 기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잠시 후 도우미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여름이라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기사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던데 제가 이 집 주인인 줄 알았나 봐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도우미가 미안한 얼굴을 지었고 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는 날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네, 사장님, 그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집 안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안방에는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다 있었는데 제가 아내의 유품 정리를 못한 탓이었죠. 아내의 화장품, 향수, 옷, 신발 모두 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제가 기억하는 위치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이라 제가 정리한 것들은 다 기억을 하는 편이었는데 아내의 옷들도 화장품도 위치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가 사용한 것처럼요.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도우미 밖에 없으니 저는 당연히 도우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를 하면서 위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굳이 사용할 사람도 없는 물건들이 바뀌어져 있으니 영 찜찜한 기분이 들더군요. 오랜 시간 저희 집 일을 봐준 도우미를 의심하는 것은 미안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되어 저는 전원주택으로 갔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도우미가 왔어요. 아, 사장님 계셨네요. 식사 안 하셨죠? 음식을 좀 챙겨왔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애들 있는 집에만 신경 써줘요. 하는 김에 하는 건데요, 뭘. 사장님 요즘 주말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주말에 드시게 있는 것 좀 챙겨왔어요. 이 동네는 배달도 안 되고 사장님 배달 음식 싫어하시잖아요. 애살 있게 일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고 마침 배가 고팠더더라 도우미의 호의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에 청국장과 밑반찬들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더군요.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들어요.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정말요? 사장님 그래도 돼요? 밥 같이 먹는 게 뭐라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멈칫했고 그래요. 식사 같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소주도 한 병 챙겨왔는데 드릴까요? 저는 평소 반주를 좋아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도 반주를 즐겨하곤 했죠. 아, 좋죠. 그날 고추장 불고기를 보는데 딱 소주 한 잔이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도우미와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듣던 대로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도우미가 참 안타깝더군요. 그럼 아이는 못 보는 건가요? 네, 그쪽 집에서 안 보여주네요. 돈 많이 벌어서 아이 찾아오고 싶어요. 그 인간은 절대로 그 아이 못 키울 거예요. 도우미가 울었고 저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애꿎은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 드려서. 사장님도 아직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친언니처럼 참 잘해주셨는데.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사장님 힘내세요. 아내 이야기가 나와서일까요? 저는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저는 소주 한 병을 채 못 마시고는 피곤해서 인지 쉬러 들어간다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뚝 끊겨서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어요. 며칠 전 도우미가 태워준 꿀물을 먹고 잠이 든 그날처럼요. 아침이 되어 집안을 둘러보니 도우미는 없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순간 며칠 전 설치해 놓은 CCTV가 생각이 났고 저는 CCTV를 틀어보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CCTV 속의 도우미는 아내의 옷을 입고 아내의 화장품을 쓰며 아내의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 않는 낮에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그 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양차를 마치고 밥을 먹으며 완전히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손길이 닿아 있는 모든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아내의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무섭던지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면 닭살이 돋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출세했다, 얘. 근데 남편은 언제 오니? 그 사람은 사업하느라고 바쁘지. 낮엔 그냥 나 혼자 이러고 놀아. 자주 놀러들 와. 기집애. 말도 없이 결혼해서 어떤 놈한테 시집 갔나 했더니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간 거였어? 너무 부럽다, 기집애. 녹화 내용을 보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저와 결혼한 여자로 완벽하게 위장했더군요. CCTV에는 도우미 아줌마로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자기 돈으로 사람까지 고용하며 완벽한 사모님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전원주택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일하는 도우미예요. 하고 한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언제부터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왔어요. 사장님께서는 바빠서 잘 안 오신다고 들었는데 내일 주말에나 한번 내려오긴 한데 그때 그 아주머니 핸드폰이 울렸고 급한 전화인 듯 네 사장님.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가버렸죠. 저는 큰며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아버님,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이 집이랑 전원주택이랑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많을 때는 일용직 아주머니를 한 번씩 썼다고 하네요. 일이 많으면 사람을 정식으로 뽑으면 되는데 왜 말도 없이 저희 신경 쓸까봐 그랬대요. 매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2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용직 도우미를 쓴다는데 안 그래도 저도 한 소리 했어요. 앞으로는 꼭 그런 거 말하고 진행하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제대로 주의를 주렴.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드나드는 건 그렇지. 네, 아버님. 걱정 마셔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도우미 여자는 저에게 사장님 죄송해요. 저 딴에는 신경 안 쓰이게 한다고 제 선에서 한 건데 언짢으셨죠? 아니 괜찮아요. 앞으론 조심해줘요. 아무래도 아내와 함께 살려고 했던 집이라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건 싫어서. 네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 여자는 몇 번이나 제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녹화 화면을 계속 보는데 갈수록 가관이더군요. 밤이 되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도우미 여자는 아내의 실크 잠옷을 입고 저와 아내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이상한 행위도 했습니다. 역겨워서 녹화본을 끄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취했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군요.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서 다시 CCTV를 보는데 어제 저녁 시간에 찍힌 녹화본을 보는 순간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소주병에 무엇을 태운 건지 그건 찍히지 않았지만 저는 결코 소주 한 병으로 뻗는 사람이 아닌데 한 병을 채 마시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지더군요. 그 여자는 아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제 정신을 잃게 하고는 마치 제가 남편인 양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저는 애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큰 며느리를 불러서 도우미가 그동안 일한다고 힘들었으니 일주일 휴가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것을 며느리가 휴가비 봉투까지 쥐어주며 휴가를 보냈어요. 다음날 저는 그 도우미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은 열쇠로 잠겨져 있었고 저는 열쇠공을 불러서 그 문을 따게 했어요. 방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큰아들 내외는 소리를 지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 여자 정말 미친 거야?
방 안에는 온통 저의 사진이 붙여져 있었고, 저와 아내가 찍은 사진에는 아내의 얼굴을 도려내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넣어주고, 심지어 아이들과 찍은 가족 사진에도 아내의 얼굴을 도려냈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아들은 욕을 하며 이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냐고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를 하고 조서를 받는데 그 여자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줌마 미쳤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해요? 큰아들이 소리 질렀고 여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서브 비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비서팀을 뽑았는데 그래서 같은 동료들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으로만 기억했어요. 낯이 익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비서 3명 중에 서브 비서라 제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서브 자리는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더군다나 회사를 퇴사하고는 성형수술까지 했더군요.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부터 저를 연모하였고 제가 인사치레했던 밥 먹었느냐, 일찍 퇴근하라 등의 말들로 제가 자신을 특별히 예뻐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여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고 메인 비서가 일 처리 똑바로 안 한다고 훈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비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 라고 했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회사 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친절 같은 것들을 그 여자는 제가 자신을 특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중에 그 여자가 경찰 조소를 받는 과정에서 안 사실은 그 여자 핸드폰에 저의 도찰 사진이 몇백 장 되었고 제가 회의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등등 회사에 있는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진으로 남겨놓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런 짓을 한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구할 때 비서에게 그 일을 지시했었는데 저를 속이고 사연 있는 도우미로 위장해서 저희 집에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더욱더 가까이에서 저를 보고 싶었답니다. 버젓이 아내가 있는 저를 그리고 일말의 여지를 준 적도 없는 저를 마음에 품고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첩으로라도 들어오고 싶었어요.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차피 사모님도 죽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당신은 정말 단단히 미쳤어. 그럼 제가 전원주택에 있을 때 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그냥 가정부일 뿐이라고. 전원주택에 일을 더한다고 내가 급여도 2배로 챙겨주지 않았나. 그건 사장님이 내가 좋으니 더 챙겨주신 거죠. 그렇게 제가 싫었으면 애초에 저를 쫓아내셨어야죠.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저는 경찰서의 CCTV에 담긴 모든 녹화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미쳤어요. 제 아내인 줄 착각하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런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사장님도 즐기셨잖아요. 좋으셨잖아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뭐가 억울한지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여자 방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거 범죄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 자리가 탐났어? 아들이 소리치자 여자는 왜? 내가 부족해. 라며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네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너네를 챙겼는데 이제 와서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 나더러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한 건 너야. 그건 집안일 해주시고 챙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일 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 주던 것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고 이것저것을 챙겨준 것들이 마치 자신이 아이들의 엄마라도 될 줄로 착각했나 보더군요. 저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그 여자를 고소했지만 정신과 이력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 이후 들리는 소문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구나 싶고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 참 어이없고 허탈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